지난 몇 년간 안전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던 스파에서 열린 벨기에 그랑프리는 비가 내린 FP 세션, 퀄리파잉, 스프린트 레이스 세션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치러졌고 메인 레이스도 레이스 중반에 내린 약간의 비를 제외하면 위험한 장면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헝가리와는 다르게 아직 스파는 F1과의 장기 계약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긴 역사를 자랑하는 클래식 서킷인 만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F1 캘린더에 오랜 시간 남아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열린 모든 스프린트 레이스와 그랑프리를 우승한 레드불이 벨기에에서 맥스 베르스타펜이 다시 한번 스프린트와 메인 레이스를 모두 우승하면서 개막전부터 이어진 팀의 메인 레이스 12연승 그리고 5월에 열린 마이애미 그랑프리부터 이어진 본인의 8연승 기록을 이어나갔고 팀메이트인 세르히오 페레즈가 2등으로 체커 플래그를 받으면서 레드불 1-2 달성을 그리고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어가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이후 오랜만에 3등으로 포디움에 오르면서 이번 시즌 세 번째 포디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벨기에 그랑프리를 앞두고 FIA, F1 그리고 팀들이 모여 미팅을 가졌고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다뤄진 문제는 2024년 타이어 블랭켓 사용 유무에 대한 논의였고 팀들은 바레인, 바르셀로나, 실버스톤에서 열린 타이어 테스트에서 프로토타입 타이어가 블랭켓 없이도 금방 적정 온도까지 가열이 되는 걸 확인했지만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더 다양한 서킷에서의 성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타이어 블랭켓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2024 시즌부터는 인터미디엇과 웻 타이어는 타이어 블랭켓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팀들은 2021 시즌부터 2026 시즌까지 이어지는 파워 유닛 성능 개발 제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나눴고 다른 파워 유닛 제조사들보다 무려 30마력이나 뒤처진 알핀에게 특별 성능 개발을 허락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몇몇 팀들이 알핀의 사정을 이해하긴 했지만 모든 팀들이 조항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F1의 파워 유닛 관련 미팅에서 이 사안을 조금 더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와 같이 상위권 팀들에 비해 시설과 장비가 낙후된 팀들에게 버짓캡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을 따로 지정해 새로운 시설과 장비에 투자할 수 있게 허락하는 새로운 조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모든 팀들의 의견을 한데로 모으는 데 실패했습니다. F1은 시즌 후반 혹은 시즌이 마무리되고 열리는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리 커미티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다음 시즌 프리시즌 테스팅이 바레인에서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 모든 팀들이 찬성했습니다. 지난주 헝가리 그랑프리를 앞두고 알핀 F1의 CEO인 로랑 로시가 르노그룹의 스페셜 프로젝트 부서 책임자로 옮겨가면서 큰 규모의 내부 개편을 예고한 알핀이 벨기에 그랑프리를 앞두고 감독인 오트마 자프나우너와 스포팅 디렉터인 알랭 퍼메인을 모두 해고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2022년 2월 알핀의 감독으로 부임해 팀을 이끌어온 자프나우너는 헝가리 그랑프리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르노그룹의 회장인 루카 데마오와 만나 알핀의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2023 시즌부터 2026 시즌까지 100번의 그랑프리를 준비 과정으로 삼고 대규모 레귤레이션 변경이 예고된 2026 시즌부터는 상위권 팀들과 그랑프리 우승 경쟁을 매주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올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카 데마오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자프나우너의 장기적인 비전에 동의하는 듯 했으나 불과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알핀은 대대적인 인사 개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프나우너의 후임으로는 푸조와 FIA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최근까지 르노의 운영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브루노 페미니 임시 감독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핀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활동해온 팻 프라이도 팀을 떠나 윌리엄스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벨기에 그랑프리를 앞두고 레드불은 베르스타펜의 차에 이번 시즌 5번째 기어박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베르스타펜은 메인 레이스에서 5그리드 강등 페널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시즌 동안 4개의 기어박스 사용이 가능한 가운데 레드불의 페레즈, 알핀의 피에르 가슬리, 하스의 니코 휠켄베르크와 케빈 마그누센이 이미 사용 가능한 모든 기어박스를 사용했습니다. 페널티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다른 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 차는 매우 빠르다. 퀄리파잉에 특화된 차는 아니지만 메인 레이스에서는 우리의 페이스와 업그레이드 패키지로 향상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퀄리파잉에서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했지만 6번 그리드로 밀려난 베르스타펜은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자신의 앞에서 사고를 낸 사인즈와 피아스트리를 제치면서 4등으로 올라섰고 6번째 랩 케멜 스트레이트의 끝부분 르콤 시케인에서 앞서가는 해밀턴을 안쪽 라인으로 추월했고 9번째 랩 같은 코너에서 샤를 마저 바깥쪽으로 추월하면서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베르스타펜은 선두를 달리고 있는 페레즈를 상대로 16번째 랩에서 DRS를 사용해 캐밀 스트레이트에서 추월했고, 그 이후 비가 살짝 내린 18번째 랩 오르지에서 살짝 미끄러지는 아찔한 장면을 제외하면 여유 있는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2등인 팀메이트와 무려 22초 차이로 우승하면서 8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레이스 도중 베르스타펜은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레이스 엔지니어인 램비아 씨와 여러 번 무전으로 날이선 대화를 하는 장면이 중계 화면을 통해 방송되었고, 레이스 초반 2등으로 올라온 뒤 앞서가는 팀메이트인 페레즈를 상대로 추월을 준비하는 베르스타펜에게 램비아 씨는 감정적으로 추월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라는 말을 전했고, 이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나만 그래야 하는 거야 아니면 나와 페레즈 둘 다 이성적으로 레이싱을 하는 거야 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램비아 씨는 그냥 내 주문에만 따르면 돼 라는 대답을 했지만, 베르스타펜은 흥분한 어조로 두 대 차 모두 똑같은 무전을 전달받았는지 알고 싶어 라고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램비아 씨는 침착하게 제발 내 주문에만 따라줘 부탁해 라는 말로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후반 마지막 소프트 타이어 세트로 교체한 베르스타펜이 아웃렛부터 페이스를 너무 많이 끌어올리자 램비아 씨는 베르스타펜에게 페이스를 조절하고 타이어를 아껴야 한다고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베르스타펜은 그냥 지금부터 뒤의 차와 거리를 더 벌려서 한 번 더 피트인하면 되지 라는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대답을 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이 다시 한번 피트인하는 일은 없었지만, 레이스가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팀이 내가 다시 한번 피트인하는 걸 원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씩 이런 무전을 하면서 팀이 긴장을 늦추지 않게 만드는 걸 즐긴다.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레이스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엔지니어와 다른 관계자들도 내 성적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나코 그랑프리부터 기존의 제로포드 디자인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이드포드 디자인을 도입한 메르세데스가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새로운 사이드포드 디자인을 포함한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사이드 임팩트 스트럭처의 디자인이 많이 간결해졌고, 사이드포드의 흡입구 또한 사각형에서 조금 더 원형 모양으로 변경되면서 전체적인 차의 쿨링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사이드포드의 후방 디자인도 변경되면서 차의 후방을 타고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통해 리어윙에서 생산되는 다운포스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플로어의 가장자리 부분 디자인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스파에 맞춰 새롭게 준비한 로우 다운포스, 로우 드래그 윙도 공개되었지만, 메르세데스는 스파의 예측 불가능한 날씨 덕분에 충분한 레이스 페이스 셋업 데이터를 제한된 시간 동안 얻을 수 없었고, 해밀턴에게 로우 드래그 리어윙을, 그리고 러셀에게 조금 더 큰 리어윙을 장착하면서 다른 셋업을 퀄리파잉과 스프린트, 그리고 메인 레이스에서 시험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인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4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페라리의 카를로스 사인즈와 5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충돌하면서 피아스트리는 서스펜션 데미지로 바로 리타이어했고, 사인즈는 레이스 중반 사이드포드 데미지로 인해 리타이어해야만 했습니다. 사고에 대해 사인즈는 해밀턴을 상대로 1번 코너에서 이미 추월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고, 코너의 에이펙스를 깔끔하게 돌았지만 피아스트리가 무리해서 안쪽으로 나를 추월하려고 시도했다. 지난 몇 년간 스파에서 일어난 1번 코너 사고를 보면 정확히 같은 이유로 사고가 매번 났다는 걸 알 수 있다. 1번 코너의 안쪽을 너무 깊게 파고들면 이런 사고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번 코너 브레이킹 포인트에서 락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미 해밀턴을 추월했기에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에 대해 피아스트리는 스타트가 매우 좋았고 차의 앞부분이 사인즈와 거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이었지만 브레이킹 존에 들어가자마자 사인즈가 락업했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나도 피하려고 노력해야 했다. 브레이킹 존부터 코너의 에이펙스까지 내가 빠질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1번 코너는 매우 타이트하기 때문에 사인즈도 해밀턴을 피해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실버스톤과 헝가리에서의 좋은 기세를 스파에서 이어가려고 했던 맥라렌은 비가 내린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는 나쁘지 않은 레이스 페이스를 보여줬지만 드라이 컨디션에서 진행된 메인 레이스에서는 전혀 페이스를 찾지 못하고 노리스가 기적적으로 7등을 지키면서 노포인트 주말을 모면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랜도 노리스는 적절한 다운포스 레벨을 찾지 못했고 너무 많은 다운포스를 생성하는 셋업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직선 구간에서만 0.6초에서 0.8초 정도 손해를 보고 있었고 배터리와 DRS를 포함하면 직선 구간에서 거의 1초 정도 다른 팀들에게 뒤처져 있었고 최고 속도는 거의 20km 정도 차이가 났다. 물론 이어지는 중속과 고속 코너에서 어느 정도 페이스를 회복하긴 했지만 이번 시즌 내내 셋업과는 상관없는 우리 차의 강점이기도 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라렌의 감독인 안드레아 스텔라는 추가로 얻은 다운포스가 애매한 노면 상태에서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줬지만 메인 레이스에서는 추가된 드래그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통해 하이 다운포스 셋업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졌지만 아직 로우 다운포스 셋업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했기에 전체적인 페이스를 예상하기 쉬운 셋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더 많은 테스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국 그랑프리가 끝나고 에스턴 마틴의 페르난도 알론소는 남은 시즌 동안 사용될 새로운 피렐리 타이어가 에스턴 마틴의 차와는 궁합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페이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턴 마틴의 감독인 마이크 크랙은 차량 개발과 업그레이드 패키지 도입은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에 차의 한 부분을 수정하면 차 전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새로운 파츠가 다운포스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차의 다른 특성에 악영향을 준다면 이 업그레이드가 과연 전체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도입한 업그레이드가 잘못 진행되었다는 결론을 헝가리 그랑프리가 끝나고 내릴 수 있었다. 차의 특성상 헝가리에서 훨씬 더 좋은 페이스를 기록했어야만 했기에 헝가리에서의 고전은 업그레이드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 헝가리에서 노리스의 샴페인 세레머니로 인해 베르스타펜의 트로피가 깨지는 일을 겪었던 레드불이 스파에서의 원투를 자축하기 위해 팀 단체 사진을 찍던 도중 컨스트럭터 트로피가 손상되면서 2주 연속 트로피가 부서지는 해프닝을 겪었습니다. 이번 시즌 오스트리아에서 페레즈의 3등 트로피가 데미지를 입었던 일도 있었지만 이번 시즌 모든 컨스트럭터 트로피를 독식한 레드불 입장에서는 장식장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더 골치 아픈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3주간의 서머 브레이크 동안 라이브와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무더운 여름과 휴가철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